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 몇 년도 로봇이야? 요즘 로봇 안 그러는데. 요즘 로봇은 이렇게 안 하지. 거의 뭐 깔깔마니아 세대인 것 같은데. 자,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분석하고 글도 쓰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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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우는아이27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날아가는 오르크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우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근황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공지사항만 있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부터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2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 하고 있는 바로 그 주제, 김 팀장의 두 번째 책 Do It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 이라는 책이고요. 저희 페이스북, 유튜브, 팟빵 게시글에 확인하시면 응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고 싶으신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기시고 구글 설문에 응답을 하시면 여러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 책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시죠.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잘 봐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그 추천사를 저랑 박 박사가 썼어요. 그죠? 맞아요. 너무 감동적으로 두 분이 써주셨습니다. 카카오에 계시는 하원철님 하원철님. 그리고 SBS 배우님도 추천사를 썼습니다. 네, 배운 기자님. 네, 배우님도 쓰셨고 이거 뭐 추천사만 보면 거의 5천만 권 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에이, 근데 저번에 5천만 권 했으니까 이번에 1억 권이라고 하자. 하하. 그래요. 2권씩 사서 하나씩 버리면 그러면 되겠네. 그게 정규직이. 뭐야? 여러분, 김 팀장을 진정 좋아하신다면 책을 3권 사셔서 한 권은 보시고 한 권은 소장해서 두시고 한 권은 포장도 뜯지 마시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도서관에서 한 번 정도만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나는 나만약에 텍스트 마이닝으로 뭔가 자체 스터디를 하거나 학교에서 교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이 책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국내에 많은 책들을 찾아봤는데 영어 텍스트 분석 책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파이썬으로 하는 텍스트 분석 책도 많이 있었는데 진짜 한국어 텍스트 분석은 김 팀장 책을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강추하는 책. 김 팀장, 내 계좌번호는 고마워요, 조 과장. 이 정도로 홍보해주는데 계좌번호 얘기해도 되겠지? 아무튼 여러분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마이닝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김 팀장이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전체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에 적합하게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토큰화를 했었죠. 분석의 기본 단위 토큰으로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때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해도 되지만 그러면 입니다, 합니다 같은 서술어가 가장 많이 추출되기 때문에 보통은 형태소로 쪼갠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하게 되고 제일 많이는 이렇게 쪼개진 품사를 가지고 빈도를 구해서 빈도 분석을 한다. 그래서 결과물은 막대 그래프로 만들거나 혹은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워드 클라우드는 보기엔 예쁘지만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해주지 않으니까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드렸어요. 네.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절차고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고급한 분석을 한다. 조금 더 텍스트를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다라고 하면 이 뒤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비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할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텍스트에 각각 어떤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이 됐을까 이런 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쓰고 나면 제품 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후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 유저들이 쓴 후기가 있고 갤럭시 S 유저들이 쓴 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제품들의 왜 하나 네? 빼먹습니까? 지금은 두 텍스트를 비교하는 사례라서 그렇고요. 아니에요. 세 네. 텍스트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제 샤오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사업 판다며. 아니요. 예. LG가 나오죠. 그때. 네. 안타까운 일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아이폰 유저들이랑 갤럭시 S 유저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도지사가 있고 또 이낙연 의원이 이렇게 두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글을 웹에다가 게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분석을 하고 싶게 되는 거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두 텍스트를 비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단어 그 지난 방송 때 형태소 분석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형태소 분석을 해서 단어의 빈도를 개수를 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아니면 그러니까 같은 단어끼리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단어가 상위에 노출됐는지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내가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믿음, 신뢰라는 단어라면 이 단어가 각각 어느 후보한테 더 많이 나타났는지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조 과장이 얘기한 게 이제 제일 먼저 취하는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어 빈도 분석을 두 텍스트에 대해서 각각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네. 양쪽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를 살펴보면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 제일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폰을 언급한 텍스트하고 갤럭시 S를 언급한 텍스트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가지고 단어 빈도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각각 단어 빈도 분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단어의 개수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전체 단어의 개수가 네, 한쪽 사용자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뭐 맞추기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샘플링을 해서 둘이 똑같이 맞췄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래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기기의 어떤 튼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폰 유저들이 사용하는 언어랑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같은 대상인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네. 1대1 비교가 어렵다. 네네. 그런 건 이제 유의어 처리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런 그렇죠. 처리를 방법들이 하면- 다 있네. 근데 근본적으로 딱 봤을 때 각각 분석하면 딱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둘 다 똑같은 단어만 나온다는 거예요. 응? 그게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네. 빈도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제품에 대한 장점들이 써있는 후기만 양쪽에서 모았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이폰이든 갤럭시 S든 둘 다 당연히 화면 얘기하겠죠. 화면이 선명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자인 얘기하겠죠. 네. 그 다음에 속도 얘기하겠죠. 당연히 똑같은 단어들의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어디서나 자주 사용되거든요. 제품의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덴티티가 나오지 않는구나. 그렇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뭐 출마 선언문 같은 이런 텍스트들 있잖아요. 이걸 네.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출마 선언문을 각각 단어 빈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둘 다 많이 나올까요? 국민. 그렇죠. 국가. 이런 거. 국가, 또 국가. 경제, 경제. 사회, 뭐 일자리 이런 게 여러분.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출마 선언문이라고 하면 비슷하게 호소를 할 테니까 비슷한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각각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단어 빈도 분석을 했는데 거의 똑같은 단어들의 빈도가 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단어를 더 강조했는지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교를 하려고 하면 특정 텍스트에는 많이 사용이 됐지만 다른 텍스트에는 적게 사용된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텍스트에서만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식 예를 들면 아이폰 유저들만 많이 사용했는데 갤럭시 S 유저들은 이 단어를 많이 안 썼어.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거꾸로 페이스 아이디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되겠죠. 음. 그리고 거꾸로 갤럭시 S 유저들은 주로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아이폰 유저들은 안 써. 이런 걸 삼성페이 찾아야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야 이제 개성이 드러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쪽 텍스트에서만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찾아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즈비라는 걸 사용해요. 오즈 레이시오. 오즈비라는 건 오즈비. 뭐냐면 오즈 비율이에요. 오즈 비. 이건 오즈의 뭐냐면 나라 할 때 그 오즈. 그렇죠. 네, 이 오즈의 사람 드립 치는 줄 알았네.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할 때. 일단 그 단어는 ODDS예요. 오즈의 마법사는 그 오즈는 다르기는 아니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텍스트 분석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범주 변수의 비율을 비교하는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건이 A 조건에서 발생할 확률이 B 조건에서 발생할 확률에 비해 얼마나 더 큰지를 나타낸 값이에요. 요거를 이제 텍스트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떤 단어가 두 텍스트 중에 어디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지를 그러니까 상대적인 중요도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 오즈비를 구하면 요 이제 뭐 되게 간단한 지표인데 절차를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공식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이긴 한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비교하려는 텍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폰 있고 갤럭시 S가 있고 두 범주의 텍스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텍스트를 대상으로 특정 단어가 텍스트에 각각 사용된 빈도를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A 텍스트 가지고 한번 B 텍스트 가지고 한번 각각 빈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텍스트의 전체 단어 빈도를 구한 다음에 이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단어가 전체 단어 빈도 중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단어의 비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어의 비중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A 텍스트에서의 단어 비중을 B 텍스트의 단어 비중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에는 텍스트 A의 단어 비중 그리고 분모에는 텍스트 B의 단어 비중을 놓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지표를 구하면 만약에 이게 어떤 단어가 있는데 A 텍스트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요. 그럴수록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오즈비가. 그러면 그렇겠네. 반대로 B 텍스트에서 상대적인 비중이 클수록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A 텍스트, B 텍스트 비중이 똑같아요. 그러면 1이 되겠죠.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이게 어느 텍스트에서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됐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이폰의 단어 비중을 분자에 놓고 오즈비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모에는 갤럭시 S의 단어 비중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즈비가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아이폰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화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0.5가 나온 거예요.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럼 이거는 갤럭시 S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가 된 겁니다. 근데 속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1이 나왔어요. 1 내외. 아주 1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아이폰과 갤럭시 S에서 모두 비슷한 정도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즈비를 구해가지고 이게 1보다 큰 값,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값 이런 것들을 이제 정렬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두 텍스트에서 어디에 더 많이 사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갤럭시 S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이렇게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었던 양쪽에서 다 높은 단어들은 이제 제외하고 보게 되는 거죠. 오즈비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계산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요 계산 절차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을까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 네. 분자와 분모를 이용하잖아요. 네. 분자와 분모를 이용해서 나눠가지고 이 값을 구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이 지표를 쓸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둘 다 등장하는 단어인 경우에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네. 한 번도 뭐냐면- 출연 안 한다는 0이 되니까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외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특징이 뭐가 있을까?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작업이긴 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이거는 어떤 단어가 두 텍스트 중에 한 군데에 상대적으로 등장할 확률이 높은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분석할 텍스트가 3개 이상이면 어떡하죠? 따로 해야지 이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쵸?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이랑 삼성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랑 삼성이랑 LG 셋을 비교하고 싶어. 샤오미 네.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LG죠. 네. 너 LG폰 쓰면서 왜 그러냐? 네. 스마트폰 하면 LG죠. 네. 가전제품은 LG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래가지고 순간의 애플,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플, 삼성, LG를 두 번씩 짝지어가지고 각각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고 분석 절차도 되게 복잡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두 텍스트를 비교한다 그러면 OGB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뭐 비교할 대상이 항상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셋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셋이 말한 단어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3개잖아요. 세 범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OGB를 쓰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뭐를 쓰냐면 TF-IDF라는 지표를 쓰게 돼요. TF-IDF. 이거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지표예요. 이거는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 사실은 2개 이상이 되겠네요. 둘일 때도 쓸 수 있으니까. 여러 텍스트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찾을 때 쓰는 지표예요. TF-IDF는 TF라는 것하고 IDF라는 두 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구해가지고 곱하는 거거든요. 일단 TF는 뭐냐면 term frequency예요. term frequency에서 맨 앞에 있는 단어를 문자를 뗀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단어 빈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이제 단어 빈도를 구하는 거예요. 각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가 몇 번 사용이 되었는가 이 빈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애플 핸드폰 관련해서 몇 번 언급이 됐는가? 삼성 핸드폰 관련해서 몇 번 언급됐는가? LG 핸드폰 관련해서 몇 번 언급됐나? 이렇게 각각 빈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TF입니다. 단어 빈도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DF. 요거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예요. 우리말로는 역 문서 빈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인버스 빼고 다큐먼트 프리퀀시 요것만 보면 뭐냐면 그냥 문서 빈도예요. 그러니까 애플, 삼성, LG 이렇게 세 종류가 있잖아요. 이 세 종류 중에서 몇 개의 종류의 이 단어가 등장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문서 빈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인버스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문서 빈도를 구한 다음에 이것의 역수를 취해요. 거꾸로 클수록 작은 값이 되도록 그 다음에 작을수록 큰 값이 되도록 인버스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로그를 한 번 더 씌웁니다. 그럼 이제 이 IDF라는 지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의미를 담게 되냐면 단어가 사용된 텍스트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인가 얼마나 특이하게 사용되는 단어인가 이런 희소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드물게 사용되는 특이한 단어일수록 이 IDF라는 지표의 값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IDF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비교한다고 해보자고요. 자기소개서가 세 종류가 있어요. 3명의 자기소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라는 단어는 이 세 자기소개서에 모두 다 쓰이겠죠. 보통 저는 어떠어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세 문서에 모두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DF는 3이 되고 그죠?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3이 되겠죠? 근데 이걸 IDF를 구하면 0이 돼요. 3 나누기 3이 되니까 세 텍스트 중에 3개가 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근데 스카이다이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세 자기소개서 중에 한 군데에만 쓰인 거예요. 그러면 DF는 1이 되겠죠. 문서 빈도는 1이 되겠죠. 근데 0 문서 빈도를 구하면 1.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IDF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크면 클수록 희귀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는 같은 거는 IDF가 0이었죠. 근데 스카이다이빙 같은 건 1.1이 돼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3개 중에 두 문서에 쓰인 거예요. 이러면 IDF를 구하면 0.4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텍스트의 종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높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아까 우리가 TF하고 IDF하고 두 지표를 구한 거잖아요. 얘네 둘을 곱하는 거예요. 단어 빈도하고
0 문서 빈도를 그냥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TF-IDF예요. 그럼 이제 이 지표에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 일단 이 두 개의 값이 커질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TF 자주 사용된 단어일수록 큰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어가 사용된 텍스트의 종류가 적을수록 큰 값이 돼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건 뭐가 되냐면 흔하지 않은 단어인데 특정 텍스트에서만 자주 사용될수록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텍스트에서 A, B, C 세 개의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 A 자기소개서 가지고 TF-IDF를 구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 B 자기소개서 가지고 TF-IDF 구해서 또 내림차순 정렬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텍스트에서 TF-IDF가 큰 단어를 보면은 다른 텍스트하고 이 텍스트가 구별되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잘 안 쓰이는데 여기서만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새 회사의 스마트폰에 관련된 후기를 비교했다. 그럼 예를 들면 애플은 TF-IDF가 제일 높은 게 디자인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애플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디자인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삼성하고 LG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적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과 관련된 댓글에서 선명하다 이런 표현이 TF-IDF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 얘기할 때는 화면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텍스트를 대상으로 중요한 단어를 비교할 때 이 TF-IDF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텍스트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단어 빈도를 구해서 비교하면 정말 의미가 없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뻔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들이 다 고빈도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뭐 막대 그래프를 만들던 혹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던 뭐를 만들든 간에 그냥 특징 없이 굉장히 비슷한 정보들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별로 가치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예전에 조과장 그 이적 가사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아마 단어 빈도 분석까지만 했었죠. 맞아요. 그죠? 그 제가 이제 그걸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텍스트를 일단은 TF-IDF를 쓰려면 일단 텍스트에 범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텍스트를 네. 비교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적이 혼자 발표한 노래 한 범주, 그 다음에 팀을 이루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부른 노래 한 범주, 이렇게 이제 범주를 몇 개로 나누는 거죠. 네네. 혹은 뭐 시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앨범에 1집, 2집, 3집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TF-IDF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그때 왜 조과장 얘기해준 것 중에서 이적이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어떤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대, 우리, 하늘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거는 이적은 전반적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여러 앨범들을 각각 비교해가지고 각각의 앨범에서 주로 쓰인 단어가 뭔지가 궁금하다. 이럴 때는 그냥 개별 단어 빈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TF-IDF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90년대, 뭐 30대, 40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걸 하나의 문서로 해서. 그렇죠. 네. 혹은 뭐 유재석이랑 같이 부른 노래하고 이적이 혼자 부른 노래를 비교한다던가. 그러면 뭐 유재석이랑 할 때는 뭐 날라리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단어를 가지고 텍스트를 비교할 때 사용이 되는 분석 방법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텍스트를 비교할 때는 오즈비를 이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더 많은 텍스트를 비교할 때는 TF-IDF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게 글자 데이터를 정량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들 중 일부를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숫자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글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숫자로 바꿀 거냐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빈도, 단순 빈도,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빈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오즈비랑 그 TF-IDF 소개해 주셨는데 TF-IDF는 문서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여전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지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평가할 때 특히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어떤 하나가 특징적으로 어떤가를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케이스는 조금 더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F-IDF는 확실히 많이 쓰이는 지표이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사실 함수로 잘 제공되고 있어서 뭐
수식이 어떤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감각적으로 문서 전체에 자주 나오면 점수를 깎고 어떤 특정 문서에서만 나오면 점수 높여서 그런 거를 하게 하는구나라는 감각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김 팀장이 뭘 더해서 역수를 구하고 분수에서 분모 분자를 더하고 이런 건 다 패키지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설마 이걸 손으로 구하지 않는다. 제가 네.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은 아래에 있는 함수를 쓰면 그냥 한 큐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수식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요. 함수 한 번의 명령어로 끝난다. 네. 그냥 네. 텍스트 넣어서 함수 한 서너 개 쓰면 네. 결과물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그 박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구나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 없다. 그럼요. 네. 네. 상대적인 중요도를 구해준다. 이런 키워드만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네. 아니 그리고 혹시나 이제- 겁먹으실까봐. 겁먹으실까봐. 그럴 수 있죠. 네. 막 갑자기 역수 취하고 로그 취하고 이런 거 나오면. 네네네. 뭐 일단 크게 고민하지 로그에서 않아도- 잠깐 끄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로그에서요? 네. 로그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박 박사가 좀 전에도 말씀을 줬는데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은 비정형 데이터로 우리가 눈에는 되어 있지만 표현형은 텍스트지만 사실 얘네는 다 그냥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주를 나타낸 몇 개 중에 하나로 구성된 이런 사실은 숫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에 적용해야 되니까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빈도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바꿔주는 거고 TF, IDF도 텍스트의 특성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이걸로 정렬하기도 하고 그래프를 만들기도 하고 나중엔 이렇게 변환한 값으로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숫자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형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론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단어 빈도를 활용한 분석 방법들이었고 네, 이제 또 새로운 측면의 분석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분석할 때 무엇에 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냐면 텍스트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분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는 이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문장일까?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문장일까? 이런 걸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이런 걸 감정 분석 혹은 감성 분석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혼용돼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감정 분석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여론 동향을 파악하거나 이럴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품이 출시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나?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의 평이 남겨져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나?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면 활용 가치가 되게 높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아니까. 예를 들면 이 영화가 앞으로 계속 흥행할 건지를 예측하고 싶다거나 혹은 어떤 정치인이 유력 후보인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아보고 싶다거나 혹은 좀 더 나아가면은 어떤 회사의 평판을 감정 분석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식이 뜰 건지 떨어질 건지를 예측하고 싶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네.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에서 감정을 읽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 분석에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보통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면 감정 분석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 분석을 하는 절차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절차를 이제 들어보시면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 아마 좀 감이 오실 수 있어요. 일단은 그 감정 사전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형태소 사전을 이용하잖아요. 명사, 동사, 형용사, 단어 목록이 들어있는 사전 이걸 이용해서 내가 분석하려고 한 텍스트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매칭해 보게 되는 거죠. 감정 분석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감정 단어가 묶여있는 사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감정 사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목록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각각의 단어에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긍정 단어면 플러스 몇 점, 부정 단어면 마이너스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쭉 매겨져 있는 사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개되어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는 KNU 한국어 감성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군산대학교
융합공학과에서 개발해서 공공에 개방을 한 건데 그 조과장이 분석할 때도 요 사전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게 네. 단어가 총 14,854개로 되어 있고 이 중에 긍정 단어는 4,800개 정도가 있고 부정 단어는 9,8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성 단어가 한 15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긍정적이면 플러스 2, 그다음에 가장 부정적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5가지의 정수로 점수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로 텍스트의 감정 점수를 구하게 되냐면 일단 텍스트를 그 띄어쓰기 기준으로 토큰화를 합니다. 단어 기준으로 토큰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감정사전이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점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문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2개의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 예쁘고 마감도 좋아서 만족스럽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쁘고 그 다음에 좋아서 만족스럽다. 이 세 단어는 다 긍정 단어고 사전을 보면은 플러스 2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해가지고 합산해서 플러스 6점. 네, 요 문장의 감정 점수는 플러스 6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디자인은 괜찮다. 그런데 마감이 나쁘고 가격도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긍정 단어하고 부정 단어가 같이 쓰여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괜찮다. 요거는 플러스 1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쁘고 비싸다. 요 두 단어는 사전에 마이너스 2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해가지고 합산을 하면 총 마이너스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합산해서 플러스 6, 두 번째 문장은 합산해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의 감정 점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점수를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일단은 문장에 텍스트에 어떤 감정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는지를 알아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긍정 단어는 어떤 게 많이 사용이 됐을까? 또 부정적인 단어는 어떤 게 많이 사용이 됐을까? 이걸 각각 빈도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분석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댓글이 있다 그러면 전반적인 감정 경향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댓글이 많을까, 부정적인 댓글이 많을까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만약에 이게 날짜 정보가 있다, 시간 정보가 있다 그러면 시계열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긍정적인 후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후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 이렇게 경향을 분석하는 경향의 흐름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다뤄봤었던 텍스트를 비교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오즈비 혹은 TF-IDF 이런 걸 이용해서 텍스트를 비교하는 데 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뭐고 부정적인 요소는 뭔지를 비교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점수가 몇 점 이상인 단어 하나 범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점수가 높은 또 하나의 범주를 만들어 놓고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폰 사용자 후기 댓글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X 사용자 후기 댓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스마트폰과 관련된 후기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뭐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는 뭐가 있는가,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건 뭐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뭔가 이런 걸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혹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요. 어떤 사회 이슈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법안이 새로 발의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많을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여론이 많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보통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전화를 돌려가지고 둘 중에 하나 보기를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예전에는 접근했었는데 지금은 웹에서 이 법안과 관련된 언급이 된 텍스트들을 다 수집해서 이런 감정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도 써요. 인물의 평판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낙연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텍스트들을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어떤 게 있을까?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떤 게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걸 얘기할까? 이런 이제 평판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또 제품을 새로 출시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후속 모델을 만들어낼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난제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감정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제 책에 소개한 사례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대선 후보 두 유력한 대선 후보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낙연 의원을 언급한 트위터에 트위트를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감정 동향을 날짜별로 이렇게 쭉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특정 날짜에 이낙연 의원을 언급한 부정 트윗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 날짜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날짜하고 다른 날짜들을 가지고 이제 오즈비를 구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요 날짜에만 상대적으로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됐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냐면 걱정, 불안 이런 단어가 이 날에 다른 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트윗 원문을 다 살펴봤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낙연 의원이 그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에 걸렸을까봐 걱정된다. 코로나에 걸렸을까봐 불안하다. 이런 트윗들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걱정, 그다음에 불안 요 두 단어는 그 KNU 감정사전에 부정 단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트윗들의 감정 전수가 낮게 평가가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트윗들이 이낙연 후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부정적인 감정 단어가 사용이 되었을 뿐이지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표현했거나 아니면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이제 여론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된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바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원문이랑 같이 살펴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건가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맥락으로 사용이 된 건가. 그러니까 똑같은 감정 단어도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 분석을 할 때는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언론에 소개된 감정 분석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언급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걸 살펴봤는데 지면에는 싫지 않았다. 일부러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일부러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몰랐다.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일 수도 있겠고 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감정 분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분석 절차를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들어보시고 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게 그 언어잖아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맥락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 감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가 부정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부정 단어가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극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부정 단어를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 책에는 어떤 사례가 소개되어 있냐면 그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카데미 그 수상하고 나서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그것에 대한 댓글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례가 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런 기사 댓글이 있는데 한국어 소감 듣는데 소름 돋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소름이라는 단어. 이 소름이라는 단어가 감정사전에는 마이너스 2점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극적으로 그냥 와 소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와 미쳤다. 미국 영화제에서 한국이 상을 타다니. 여기에서 미쳤다. 이게 감정사전에 마이너스 2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일 뿐인데 마이너스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전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전에 있는 감정 점수를 제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점수를 다시 매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매겨서 사전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각각의 댓글에 대해서 감정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사전 기반이잖아요. 사전에 없는 단어 또 있겠죠. 감정 단어도. 그러니까 그렇죠. 신조어들 중에서는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요즘 단어도 아니긴 하지만 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핵노잼 이런 거
이런 거는 감정 사전이 예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문장에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그냥 0점으로 아무것도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중립 단어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신조어 감정 단어가 생길 때마다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반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신조어는 끊임없이 새로 생겨난다는 거죠. 네. 계속 그래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전 기반의 분석들은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사전을. 그래서 그쵸.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난제들이 있는 거죠. 음.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박 박사 생각나는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방송 전반에 거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감정 분석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감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아니. 감정 분석에 감정 부정적이라고. 분석에 대해 부정적이다. 예, 예. 왜냐면 그 감정 분석의 분석 방법론이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아주 나이브하죠. 나이브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군산대학교를 공격하는 발언이다. 아니. 아니 사전은 죄가 없지. 사전을 쓰는 방법에 죄가 있는 거지. 방법론이 농담입니다. 죄가 있다는 거지. 네. 사전을 만드는 거는 영구적 성과고 사전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 어드밴스드로 못 가니까 당연히 필요한 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화학이라는 분야가 발달하기 전에 그걸 노력한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연금술? 화학 전에? 네, 연금술이에요. 지금 감정 분석은 연금술 같은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사업에 쓴다?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래야 돼? 원숭이가 던져서 맞추는 거대로 사업에 의사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적이고 지적이네요. 별로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감정 단어가 지칭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맥락상 전달되는 컨텍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점수로만 부여돼요. 심지어 그것보다 개선된 방법이란 게 별로 나온 것도 없어. 심지어 뭐 최근에 딥러닝이 뭐니의 접근 방식에 따라 데이터 드리븐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것조차도 나이브한 가정의 컨텍스트나 아니면은 도메인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분야에서만 한 테스트해보는 쓸모없는 가정인 경우가 굉장히 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정사전의 구축은 학술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스텝이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게 최근에 하고 있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야. 영어에서는 워드넷이라고 감정사전이나 유의어사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계속 투자를 받아서 만드는 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벌써 한참 몇 세대 전 일이에요. 벌써 세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진작에 써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그거 갖고 와서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지. 거기다가 이런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다른 기술도 있는데 그건 심지어 제대로 동작하는 걸 찾기도 힘들어요. 뭐 신텍스넷이라고 구글에서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국어 쪽에다가 반영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셨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 제대로 동작하는 패키지나 API 유료로라도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고려해서 감정 분석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실 저도 만약에 제가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되는데 감정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박 박사가 말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분석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인지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한 감정이 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그야말로 참고 자료 정도로만 써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는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는 어떤 걸 많이 하고 있을까? 부정적인 얘기는 어떤 걸 많이 하고 있을까? 이런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정도? 그러니까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용도로 이걸 써야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이야 혹은 이 제품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이라서 이게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용도로 쓰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한 대로 감정 사전이 좀 네.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박 박사가 얘기해준 대로 좀 국가 주도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좀 괜찮은 거 니아 사전처럼 괜찮은 게 좀 나와주면 좋은데 감정 분석이라는 방법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진 지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사전은 없어서
각자 사전 다 따로 만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NU 사전도 그 중에서 그나마 사람들한테 공개되어 있고 그나마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좀 말하면 아쉬운 간단하게 쓰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전에 만들어져 맞아요.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이런 간단한 분석이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는 거가 더 현 상황인 것 같고 감정사전을 도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나이바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있는가를 체크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변형 자유도가 높은 언어인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반영해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유의어는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유의어의 오그멘테이션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대명사, 그다음에 목적어, 주어 이런 것들이 포인팅하는 형태로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네이션과 실제 감정 분석 프로세스는 괴리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써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보통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뭐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 기자들이 여론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시민들을 인터뷰한다던가 그 다음에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몇 개를 읽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낫다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에는 선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편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인터뷰할 건가, 어떤 후기를 기사에 사용할 건가, 이거는 사람의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전체적인 동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을 짓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분석을 하면 그런 오류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동향을 파악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막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용할 만한 어떤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지면 유용하게 쓸 수는 있지만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써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알고 써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가 텍스트 분석의 약간 응용 버전들. 그러니까 여러 텍스트를 비교한다. 상대적으로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었는지 비교한다. 그리고 텍스트에 담겨 있는 감정 동향을 분석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응용하는 방법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맥락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분석 방법들은 다 개별 단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단어는 당연히 언어이기 때문에 앞뒤에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단어의 관계를 이용해서 텍스트의 맥락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그 김 팀장이 진행할 텍스트 마이닝 100회 중에 2회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다. 팟파싸는 팟파싸 어떻게 들었어요? 네. 지금 뒤에 이제 더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은 얘기들 하느라고 이번에 조금 짧게 끝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네. 앞에 단순하게 나왔던 빈도 지표들에 비해서는 유용한 것들을 소개해 주셔서 지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감정사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진짜 제발 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쓰시거나 안 썼으면 싶어서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면 좋지? 그런 프레이밍을 씌워서 전달하기에 그렇게 전달하면 내 말이 잘 먹힐 것 같아 라고 유혹당하기 딱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용되기 쉽다. 네, 남용하고 오용되기 쉬운 방법론이어서 네. 거기다가 맘만 먹으면 감정사전 조금 수정하는 걸로 갑자기 점수가 확 뒤집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렇죠. 그걸 또 누가 알기가 어렵네. 아까 전에 생각해보니까. 소름 미친 이런 거 제가 사전 보정 안 해주면 다 거꾸로 점수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보정했다고 해서 그러면 원래대로 쓰인 애는 또 다시 보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효 처리한다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막 넣어버리고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정량화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거랑 가장 가장 비슷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지표화하는 것 중에 웨이트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면 3점, 뭐 하면 1점, 뭐 하면 2점, 너의 총점은 몇 점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런 방식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바이어스가 심하게 낄 수밖에 없는 단편적인 방법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성사서는 그 방법을 그대로 그냥 단어에다가 표현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는, 그 다음에 감정사전을 서로 컨센서스에 맞춰가며 공통으로 검토해야 되고 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대로 쓰려고 하면. 근데 보통은 거기까지 안 하고 그냥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는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 분석이 다 그래요. 그거를 진짜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있는 데이터 갖다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감정사전은 그거보다 더 그렇게 하기가 좋은 유혹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론을 왜곡하기에 좋은 분석 방법이다. 그죠? 워드 클라우드랑 똑같아. 워드 클라우드의 뭐 크기의 차이가 사실 그 점수랑 그냥 파라미터 중 하나란 말이에요. 사람이 정하는 거죠. 예, 예. 그대가 엄청 크고 나머지가 뭐 작다. 근데 그 작은 애가 스케일 차이가 기껏해야 10밖에 안 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크기를 갑자기 그냥 뭐 익스포넨셜하게 키울 수도, 아니 제곱으로 키워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 거기다가 글자는 이제 면적이잖아요. 길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단 선형 크기로 표현하더라도 당장 2배가 또 제곱으로 크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하기 좋은 도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특히 이쪽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정보가로서 알려져갖고 그런 게 오용되고 있구나, 왜곡되고 있구나, 정보가 좀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게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텍스트만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왜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 진짜로. 그런 왜곡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을 긍정하고 부정으로 나눈다는 것도 너무 나이브하죠. 아니, 사람이 어째 그렇다고. 감정이 좋은 거랑 나쁜 것만 있어. 아니, 그것도 초보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8가지 감정이나 6가지 감정으로 분류하는 감정사전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면. 없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게 없지. 서울대에서 만든 게 6강점인가 5강점짜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단어가 너무 적어. 그렇죠. 네, 감정이 안 나와. 아예 그러니까. 점수가 없지 다. 네, 대부분 전수가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뭐 감정사전 만드는 방법, 사전을 공개한 논문들의 방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도저히 쓸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연구원이 3명 있다 그러면 단어를 쭉 나열을 해놓고 각각 점수를 매긴 다음에 투표하는 거죠. 맞아요. 투표해가지고 예를 들어 3명이 3점에 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 단어는 3점짜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박 박사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면 그 3명이 누군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 데이터 드리븐한 접근 방식들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지나갔지만 그 방법의 제일 큰 단점은 어떤 특정 도메인에 한정된 텍스트로만 수집할 수 있고, 왜냐면 어떤 문장이 있고 문장에 대한 점수가 있어야 감성사전을 뭔가 학습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인다,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있는 필드다 라고 하면 감정사전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점수가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화 댓글이라 그러면 네, 네이버 요즘엔 평점이 영화 대표적이죠. 평점 점수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네. 별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굳이 이거를 사전을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점수를 갖다 쓰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근데 네이버 영화 평점으로 만든 감정사전을 다른 도메인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평가할 때 쓴 감정 단어를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선수의 감정 평가하는데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봤지만 쓸모가 없는 거야. 두 가지에 다 쓸모가 없어. 영화 평점에 하고 싶어. 영화 평점이 있는데 뭐 점수가 있으니까 쓸모가 없죠. 다른데 하고 싶어. 그 필드가 다른데 그게 점수가 맞다는 거, 그러면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오는데, 검증해도 점수가 검증 좋을 자체가 거라고. 어렵죠. 네, 검증을 실제로 사람을 매달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점수가 좋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제 아직도 딥러닝이나 뭐 데이터 드리븐을 가는 이
그 순간조차도, 그 와중조차도 아직도 연금술스럽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그 김 팀장의 오늘의 소개와 제가 이제 알파 리더를 해본 책에서의 내용을 봤을 때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전달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간단한 방법 위주로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라는 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라면 쓰지 말라고 강요하고 싶지만 김 팀장의 해결책은 이런 식이더라고요. 참고해라. 그거를 데이터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직관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관을 만드는 데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가 현실적인 사용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저랑은 좀 다른 접근이신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공감도 좀 갔어요. 저는 사용할 수 없으니 쓰면 안 돼 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그러니까 방법. 박 박사는 사실 네. 모든 사안을 그렇게 좀 보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심리 축적 도구로 써야 되는가, 이 질문에도 우리 둘은 같은 방향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박 박사는 한계가 너무 많으니 한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안 쓰는 게 좋다. 저는 한계가 있는 걸 인지하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까지만 쓰면 된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텍스트 분석 쪽은 특히나 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주신 것들 덕분에 저도 생각을 좀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요것만 갖고 집중적으로 제 의견을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전반적으로는 저도 박 박사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냥 문제의식은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래? 여기에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이제 한 가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조심하셔야 될 점은 그래서 감정 분석 가지고 사기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마케팅 회사나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주식 투자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그런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회사 이미지, 평판 이런 거 분석해서 감정 분석한 다음에 그 회사의 주식이 뜰지 말지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로 투자하면 성과가 높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분석 방법론이 뭐 고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 분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완전히 해결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결했다라는 연구 사례조차도 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감정 분석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경계하면서 볼 필요가 아직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그 텍스트 분석 두 번째 회차로 에피소드로 감정 분석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뭐 단어 관계라든지 이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남았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두 회차로 준비를 하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차근차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회차 정도 더 연장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저희 그 댓글이나 저희 공식 메일 계정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지사항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팟빵, 유튜브에 그 김 팀장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그 책의 학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제 분석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두잇 쉽게 배우는 알텍스트 마이닝 응모, 저희가 5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이벤트 응모 게시글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응모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 이번 회차는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저희 김 팀장의 100회짜리 텍스트 마이닝 세 번째 회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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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회 해야 돼, 100회.